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토마토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도 아침부터 준비해 주시느라 아마 바쁘셨을 것 같은데 45년 만이라고 합니다. 두 분도 기업 속에 이 비상계엄령이 두 분 다 없으시죠? 저는 있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나세요? 그때 뭐 상황? 저는 뭐 4살, 5살 때 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저희 어머니가 그 박 대통령 서거 때 엄청나게 슬프게 오셨던 걸 기억하고 저도 아마 그 장소에 갔던 것 같아요. 장례식을 했던 그 장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큰 사건이 이 국민의 한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상황은 맞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아마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79년이 마지막 계엄이라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마지막 계엄 때 실제로 박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그 전 국민의 조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맞아요. 저희 이모랑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던 걸 아직 기억합니다. 네. 김민주 전문가님 기억 속에 없으시고. 네, 저는 뭐 이제 막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주식시장은 어떨지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긴장도 되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여는 부분을 봐야 될 겁니다. 물론 해제는 됐습니다. 해제는 된 상황이기는 한데 간밤에 있었던 이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체크인스탁에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자산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게다가 또 이 코인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급락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의 급등도 나타났는데요. 시장 반응 좀 어땠는지 먼저 김 이사님 시장 반응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건 뭐 한 3가지 정도가 되겠죠. 환율, 그다음에 CDS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 상장돼서 뭐 우리가 24시간 거래되진 않지만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참 직업병이긴 한데 어저께 저도 이 뉴스 보자마자 제일 먼저 봤던 건 환율, 그다음에 EWY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차피 오늘 일도 해야 되고 방송이 있으니까 뭐 저도 뭐 1시 이전에 자기는 했는데 잘 때까지 뭐 1440원을 넘나드는 환율, 그다음에 뭐 7% 가까이 빠지는 지수를 보면서 내일 이러려면 시장을 닫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변동성 굉장히 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3시 정도에 일단 뭐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 결정을 뭐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빠지는 모습들에서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락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와 연결해 보면 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현선물 강하게 들어올려서 시장을 조금 분위기를 그래도 돌려놨는데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슈로 다시 변동성에 휩싸이는 것은 저는 뭐 그나마 조금 약간 숨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우리 시장에 정말 뭐 충격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되고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결국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아마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살려고 들겠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주느냐. 어저께 우리 시장에 약간 윗방향으로 풀었던 외국인들이 오늘 포지션을 대고 어느 쪽으로 다시 이동하느냐가 결국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간밤에 이렇게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확실히 좀 출렁거리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45년 전의 일이니까 이것을 저희가 참고해 볼 수는 없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일이 있었을 때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IMF나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이 정도 생각이 나거든요. 김민주 전문가님 그때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참 날 새는 날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와서 원고를 좀 부랴부랴 바꿨는데요. 사실상 뭐 어제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저같이 중도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이런 계엄령 같은 사태가 결코 경제나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는 떠나서 경제는 좀 여야로 나눠지는 부분은 별로 좋지 않다. 돈 버는 것에 관해서는 네 편 내 편이 없다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가장 이것도 직업병의 일환이라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먼저 뉴스를 보면서도 자료를 봤던 것이 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1442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환율이 어찌됐건 코로나 때죠. 이 가격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1410원 언저리에서 조금 동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환율이 1410원 정도에서 막히는 구도였단 말이죠. 어찌됐건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계엄령 사태가 좀 터지면서 아직도 지금 뭐 문제는 남아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제가 됐지만. 그래서 이 환율의 동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장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시나리오별로 작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로 충격이 나오고 나서 회복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중기 불안 시나리오죠. 계속적으로 계엄령 해제가 되었지만 계엄령 여파가 중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어떤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되면서 경제까지 파급을 미치는 효과. 세 번째는 역시나 장기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어제 지금 무제한 유동성 공급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는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것이 재정정책의 유동성일 것 같은데 통화정책의 유동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분명히 중앙은행과 행정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했을 때 마냥 좋은 일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 네.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시스템에 위기가 오는 방면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도 별로 좋지 않은데 국제적으로 좀 고립되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형태 네 가지 형태로 오늘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격화되는지 시나리오별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쪽에서 무제한 공급하겠다,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 얘기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김 이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네, 뭐 그 유동성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결국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뭐 직접 투입해서 뭐 하는 방식으로 가기에는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뭐 시장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뭐 ETF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간접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뭐 시장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그러면 뭐 금융권으로 직접 투입할 거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말은 무제한 공급이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한은에서 무제한 돈을 찍어서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하는 방식이 시장에 당장 뭔가 효과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도 뭐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유동성이 어떤 형태로든 공급이 될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국채 선물의 움직임과 국채 선물에서 또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오늘 외신에 나온 그 헤드라인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뭔가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뭐 해프닝 이런 게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국가인가? 뭔가 대통령 한 사람이 원하면 쉽게 저렇게 그 계엄이라는 게 됐다가 또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대로 저렇게 뒤집어지는 뭔가 시스템이 저렇게 허술한 나라인가라는 판단을 할까 봐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두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우리가 출렁일 수 있다면 유동성 공급보다는 뭐 S&P라든지 무디스 같은 데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코멘트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불안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 시장의 유동성에 투입하는 액션을 통해서 뭔가 변동성을 제어하는 방향. 특히 제가 보기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외환평형기금 가지고 환율을 조절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걸로 만약에 조절을 했을 때 시장이 정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시스템이 뭔가 위험해 보이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나라가 위험해 보이니까 환율도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오늘은 어느 시장이나 뭐 외환시장이나 아니면 뭐 채권 선물 시장이나
뭐 코스피 내 선물 시장이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에 따른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아니면 재정당국의 반응이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뭐 세계 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 이런 뉴스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거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막 아래로 막 출렁인다면 네. 그때는 제 생각에는 최대한 거래를 자제하시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아래로 급등락하면서 출렁일 때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계속 거래만 빈번하게 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한 발 뒤로 빼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뉴스에 뭐 시장이 갈지자로 막 횡보가 아니라 막 크게 흔들리는 그런 양상으로 갔을 때는 네.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게 낫고 저는 유동성이 투입된다면 아마 외환평형기금과 환율 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더라면은 들지 않을 사회적 비용이었고 이 비용을 더 안 좋을 때라든지 시의적절하게 쓸 수 있었는데 사실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이 큰 변동성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오늘 장중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면은 차라리 오늘은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해봤는데요. 가뜩이나 최근에 우리 시장의 문제가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거래량이 한껏 좀 줄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거래소 기준으로 한 7조 살짝 넘고 그리고 코스닥도 6조 아슬아슬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가 메말라붙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올해 주식 투자하시면서 탈출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과 워낙에 좀 갭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럴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탈코리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가뜩이나 없는데 더 없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민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만 같아도 사실 이러면 떠나고 싶죠. 사람 마음이. 제가 코로나 때 이런 그 코멘트를 좀 드렸었거든요. 예. 우리가 코로나라는 2020년으로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면 그때도 사실은 유동성 공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RP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었죠. 한국은행에서. 어찌됐건 결과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RP 무제한 매입을 하면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특히 증시 안정기금 10조, 채권 안정기금 10조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뭐 한 1년 반 동안 좋긴 좋았죠. 단지 그 부작용도 우리가 혹독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같이 벌어지면서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코멘트를 코로나 때 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 유동성의 본격화 시즌으로 가기 전에는 시장에 항상 대격변,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큰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팬데믹 때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였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좀 돌아보게 되면 굉장히 반성하게 됩니다. 사람을 좀 선입견으로 찾아보게 되고 지금 사태가 그러면 그때와 유사한 사태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오늘 증시는 아직 오늘 사실 증시가 개장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개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긴급하게 개장이 결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기별 시나리오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증시가 떨어졌을 때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 있게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말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까지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거의 다가 지금 체감지수가 안 좋고 또 미대선에 의한 결과물로 포트폴리오가 망가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 어떠한 투심의 방향성이 일어날 것이냐. 사실상 이제는 뭐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실망하는 실망 매몰들이 출해되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동성 공급을 퍼부어서 사실상 우리 국내가 외환 보유고가 낮지는 않습니다. 6위 정도 되는데 그러한 약발, 극약 처방에 과연 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선 아까 김 이사님도 시스템의 정비 사실상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스템의 정비가 아닌 시스템의 붕괴로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경우 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도 있겠죠. 오늘 급락을 이용한 분명히 매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들도 어찌됐건 간에 정치적으로 계엄령을 분명히 국회에서 해제하라는 부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빠르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투심이 회복되고 증시가 올라올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유출 방지가 되는 어떤 이런 한국은행의
뭐 유동성 공급, 정부의 유동성 공급. 이러면 코스피가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 급락으로 갈 것 같은데 5% 정도 이후에 회복되는 양상. 원달러 환율은 어제 1,450원 언저리까지 갔습니다만은 다시 1,400원대로 좀 내려오는 국면.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러려면 외국인의 투자 자본 유출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없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 때문이고 숨만 쉬어도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소자본으로만 이탈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을 퍼부었는데 각국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걱정하는 문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유동성 공급을 퍼부었는데 대한민국만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발된다면 이 또한 증시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죠. 정말로 피벗에 대한 시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이런 국면으로 갈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기적 불안이 가속되는 경우 예를 들어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도 정치적 불안이 계속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인 자본이 계속 이탈되겠죠. 그러면 투심은 확실하게 급격하게 얼어붙을 겁니다.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증시를 하지만 경제까지는 사실 다루지 않지만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보다 10% 이상 급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관세청에서 발표한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그나마 반도체가 버팀목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이 IT 반도체 매도 압력이 증가된다면 증시에는 결코 좋지가 못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김 이사님은 이 탈코리아 부분 오늘의 수급 주체들 괜찮을까요? 네, 일단 어저께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올린 상황이어서 오늘 탈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걸 사용할 거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시초가가 별로 빠지지 않으면 그게 더 좀 약간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뭐 야간 선물이나 이런 움직임 놓고 봤을 때 물론 저점 대비해서 꽤 되돌리긴 했지만 그래도 작은 낙폭은 아니거든요. 뭐 EWI 기준으로 뭐 1.67% 뭐 이 정도 되니까 작은 낙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정도를 빠지고 시작하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내고 확보한 상황에서 만약에 출발해 버린다면 그러면 그 상황은 장중 외국인들이 자기들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든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포지션을 가져갈 거면 일시적인 충격은 버티면 되죠. 뭐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버티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어저께 들어왔던 포지션들을 다시 되바꾸고 싶으면 2배의 물량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초가가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출발하는 게 저는 오히려 리스크 신호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가가 어디서 출발하느냐보다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밀어내느냐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정말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어저께 들어왔던 물량도 정리해야 되고 신규 매도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은 특히 초반에 12시 이전에 쉽게 저점을 예측하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현 선물 모두 일정 부분 좀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어저께 나타났던 반등을 오늘 뭐 되돌리는 건 일단 뭐 기본값이라고 봐야 되고 과연 그 이상까지 강하게 밀어낼 정도로 엄청난 하락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RP를 통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는데 그게 주식시장으로도 일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뭐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나마 하락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건 지금 뭐 연기금을 제외하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저께 기관도 같이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추가적으로 베이시스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추가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현물 쪽에서 외국인 매물과 프로그램 매물이 같이 나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기 매수세가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초반에 나오는 외국인 매물은 중요하지 않고 장중에 얼마나 쏟아내느냐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오늘 현 선물 모두 일정 부분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는 이 장중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하고 청산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 신규 매도까지 오전 내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김 이사님의 이 수급을 살펴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알겠고 그리고 안 좋아질 것은 명약관화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김민주 전문가님은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의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저도 자막을 이제 막 봤는데요. 2020년 때 코로나 때 이제 RP 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부분이 단기적으로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이 투심에 대한 것을 이제 극복시킬 수 있냐 부분인데 4가지 시나리오를 아침에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시장을 개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이 국내가 공매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외국인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위기를 장기적으로 보는 외국인들, 단기적으로 보는 외국인들 모두가 틀리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도 봤을 때 호재나 악재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들이 봤을 때 뭔가 내가 이 단기적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해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해외 시장에서 전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나 국내 종목들 아까 ETF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다못해 쿠팡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엄청 빠졌었거든요. 8%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옷깃이 스쳐 있으니까 종목이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장단기 그 무엇이 됐던 간에 특히 단기적으로 해지 전략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유동성 공급 내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이 수긍을 하면서 이 낙폭과대로 만약에 장중에 출발한다면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수급이 좀 밀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지금 수급이 밀고 들어왔던 부분은 외국인들이 조금 더 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사실 2600선까지 예상을 뒤엎고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외국인들은 또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이냐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무제한 공급 유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글로벌 증시 내지는 다른 어떤 선진 국가들에서 정치적 해석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 상황까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단 단기적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로 만약에 연출됐을 때는 오늘 증시가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5%에서 한 7% 정도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아까 우리 김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초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해석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해석해서 증시가 보합권에서 출발했을 때 저도 더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호재 요소들인가 판단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두들겨 맞고 올라오는 것은 차라리 나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시나리오는 그렇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문제는 길어졌을 경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오늘 시나리오별로 작성을 하면서도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3번이나 4번 정말 장기 시나리오나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만약에 1,5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코로나 때도 겪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팬데믹 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외국인의 투심은 적어도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지금 분통 터지고 조금은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너무 경제 논리기는 하지만은 간밤에도 비트코인 8천만 원대 이 줍줍한 사람이 승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 산 사람이 나중에 승자가 될 것인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우리가 여러 번의 급락을 경험을 한 바 지금 차라리 기회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이사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분할 매수 정도는 저는 뭐 괜찮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장중 저점을 과연 뭐 쉽게 할 수 있는가? 뭐 좀 전에 뭐 김민주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가가 애매하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을 때 이게 과연 아침부터 저점인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뭐 500억 사다가 순식간에 또 한 뭐 마이너스 500억으로 뒤집으면
이것도 장중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12시 이전까지 쉽사리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움직이시는 게 낫다. 그다음에 오늘 아마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도 어제 또 이 금융위원장보다도 더 자기가 뭔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장중 또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금감원장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점 예측을 일단 쉽게 하지 마시라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위기가 나왔을 때 사는 게 과연 기회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기회는 맞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가 결국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시장에서 그나마 뭐가 제일 강했지라는 부분. 그러면 따져보면 금융주, 통신주 같은 배당주들, 네. 그다음에 엔터, 게임,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펀더멘탈이 돌아서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펀더멘탈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내년도를 보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이 어저께 다른 종목들 올랐을 때 좀 빠졌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크게 밀렸을 때 현금이 있다면 조금 사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어목한 시기에 그 하나투자증권의 전략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 하나투자증권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순환매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순환매, 내년도 1분기, 2분기를 보면 순환매의 관점은 아마 시클리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클리컬에 지금 이익이 떨어지는 그 사이클을 보니까 이게 아마 내년도 1분기, 2분기에 저점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클리컬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던데, 그러면 소위 이제 건설기계, 화학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해서 신저가를 낸다면 중소형주까지는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겠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매수의 시기를 최대한 저는 오늘은 오후장 쪽으로 종가에 붙어 있는 시간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스탁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막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8시 44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동시효과 8시 40분부터 시작하죠. 현재 양쪽에 다소 좀 살벌한 한 5에서 6% 정도 지수가 밀리는 걸로 나오는데요. 원래 본장 가까워지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